미국은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워싱턴의 기류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죠. 트럼프는 당당했습니다. 한국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국은 철수할 수도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는 떠날 수 없다. 트럼프와 정반대되는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워싱턴은 패닉에 빠졌어요. 더 놀라운 건 돌아온 한국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먼저 말했어요. 주한미군을 넘어 전작권도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70년간 지속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보호받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조차 의존하는 나라가 됐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한국은 무슨 근거로 미국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미국은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 지하 3층 국방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장. 이날은 달랐어요. 주한미군 제8군 작전참모부장의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명의 의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속기사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죠. 지난 30년간 이런 직설적인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로버트 밀러, 25년간 미 육군에서 동북아 안보 전문 전략 분석관으로 일해왔습니다. 펜타곤에서 8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5년,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3년. 총 16년을 아시아에서 보냈죠. 특히 한반도 상황은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사실 이 청문회가 열린 배경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일부 의원들이 아시아 전력 재편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주둔 병력을 줄이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부유한 나라 아닌가? 우리가 굳이 2만 8천 명씩 주둔할 필요가 있을까? 방위비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우리더러 계속 지켜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미군 해외 주둔 비용 절감 정책의 연장선이었죠. 그래서 이날 청문회도 그런 분위기에서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한국 주둔의 실익에 대해 따지고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몇몇 의원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존 카터 의원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한국 주둔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일본이나 괌 기지로도 충분히 동북아를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장군의 대답은 칼 같았습니다. 의원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떠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런 단호한 어조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장부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위협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해요. 장군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평택 기지에서 중국 항공모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같은 곳에서 러시아 군함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하는 것도 감지하죠. 북한 미사일 발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포기한다고요? 의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듣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것도 의회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본토가 너무 멀어요. 괌에서는 대응 시간이 늦습니다. 하와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한반도만이 동북아 전체를 실시간으로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장군의 설명이 계속되자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했을 때 한국 언론들이 미군 철수 가능성을 연일 보도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군이 떠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의원님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장군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작년에 중국 항공모함이 서해를 지날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 아시나요? 평택에서 출격한 F-35가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기지였다면 40분이 걸렸을 거예요. 숫자로 나오니까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러시아 군함이 동해에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5분 안에 감시 체계를 가동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반도 주둔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 순간 토머스 윌슨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님은 한국 주둔을 절대 줄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실이 또 한 번 술렁였어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의 답변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사용해왔던 철수 카드가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한국을 떠날 수 없다면 그동안의 압박은 무엇이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만난 동료 분석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이제 우리 협상 카드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네. 앞으로 한국과 방위비 협상할 때 뭘 근거로 압박하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돈 안 내면 떠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졌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더 이상 허위 협박으로 동맹국을 괴롭힐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청문회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에선 바로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미군, 한국 철수 압박 안 먹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CNN에서도 특집 뉴스로 방송했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며칠 동안 워싱턴은 이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국방부에서는 맥락을 잘못 이해한 보도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런데 정작 저는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미군이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던 한국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정말 미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나라라면 과연 한국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제가 처음 한반도에 발을 디뎠던 1999년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거든요. 그 변화의 과정을 추적해보고 싶어졌습니다. 1999년 7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한국은 막 IMF 외환위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공사 중인 건물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용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받은 첫 브리핑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 주둔 비용의 규모 말이에요. 밀러 소위님,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선임 분석관이 두툼한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SMA, 즉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이 우리 주둔비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요. 기지 건설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심지어 우리 가족들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1991년부터 시작된 이 협정은 해마다 그 부담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1999년 당시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이 이미 연간 4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죠? 제 질문에 선임자가 씁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휴전협정만 맺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참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훈련 현장에서 본 한국군의 모습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군 이사단은 여기서 대기하세요. 우리가 주공격을 담당하고 여러분은 측면 지원 임무를 맡겠습니다. 미군 지휘관의 지시에 한국군 준장이 별다른 이해 제기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모습을 봤어요.
분명히 한국 땅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훈련인데 한국군은 완전히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였어요. 전쟁이 나면 한국군 전체, 그러니까 60만 대군이 모두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요? 자기 나라 군대인데 지휘권이 없다고요? 동료에게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더군요. 한국 전쟁 때부터 그래왔어요. 한국군만으로는 북한을 상대하기 어렵거든요. 2년 뒤인 2001년 방위비 분담 협상을 처음 참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본 장면은 지금도 생생해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군 가족주택 관리비와 여가시설 운영비도 추가로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 측 협상 대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런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직접적인 방어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주한미군의 사기와 복지는 한국 방어 능력과 직결됩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방어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한국 측이 수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대표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지켜봤어요. 협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을 때 벌어진 일들 말입니다. 한국도 자이툰 부대를 파견해야 합니다. 동맹국으로서 당연한 의무죠.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큰 고민에 빠졌어요. 국민 여론은 반대가 대다수였지만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3,600명의 대규모 부대가 파견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쟁에 자국민을 보내야 하는 딜레마였죠. 그 무렵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가질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의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밀러 소령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협상에서 항상 을의 입장이에요. 미국이 원하는 건 거의 다 들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불평등한 관계인가요? 불평등이라기보다는 현실이죠. 우리가 미국의 보호막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냉정한 판단입니다. 2006년 전작권 환수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을 때였어요. 펜타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고위급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오갔어요. 한국이 정말 혼자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전작권을 가져가고 싶다면 우리가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은근한 협박이었죠.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겠다고 하니까 그럼 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한 거예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급히 워싱턴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고 성급한 전작권 환수는 재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어요. 그때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만났는데 그분의 한숨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럼 혼자 해봐라 하면서 압박하죠. 2007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경제협정 협상인데도 안보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FTA도 성사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측의 압력이었어요. 경제협상과 안보를 연계시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2025년인 현재까지 미국은 똑같은 협상 방식과 통보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로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도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아야 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10년간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지만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완전히 미국에 종속된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 GDP가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가고 삼성과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지만 안보만큼은 여전히 미국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당연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해주고 약한 나라는 그 대가를 충실히 지불하는 것. 그게 동맹의 본질이라고 여겼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스스로도 이런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불만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별로 없었거든요.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게 한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너무 적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첫 취임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금 더 거친 단어의 다른 압박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이번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나온 첫 보고서를 받아보고 정말 경악했어요.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이 기존의 거의 10배 수준이었거든요. 50억 달러. 이게 정말 계산된 숫자입니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시 한국이 부담하던 분담금이 연간 약 9억 달러였는데 갑자기 5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근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부유한 나라잖아요. 삼성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폰과 경쟁하고 LG도 세계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직접 올린 글이었어요. 140자짜리 트윗 하나가 70년 한미동맹의 기초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어요. 국방부에서는 비현실적인 요구라며 반대했지만 트럼프의 측근들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호구였어요. 한국이 우리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텐데 고작 9억 달러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의 발언이었죠. 그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었어요. 2017년 여름부터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북한이 화성 14형, 화성 15형 ICBM 시험 발사를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트럼프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죠.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데 한국은 뭘 하고 있나요? 우리한테만 모든 걸 맡기고 자기들은 돈도 제대로 안 내면서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연일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외교부는 방위비 협상단을 급히 워싱턴으로 파견했어요. 그 무렵 한국 측 협상 수석 대표와 비공식 면담을 했는데 그분의 절망적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밀러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50억 달러는 우리 국방 예산 50조 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인데 그렇다고 거부했을 때의 후폭풍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 이렇게 무력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트럼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어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누가 봐도 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말이었죠. 한국 언론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군 철수 현실화되나 한미동맹 70년 최대 위기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비상이었습니다. 한국 담당 데스크에서는 매일 상황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우울했어요. 한국 정부의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지만 이를 거부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이제 김정은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 한반도 긴장이 많이 완화되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건가요? 완전히 모순된 논리였어요. 북한 위협이 클 때는 위험하니까 더 많이 내라고 했고 위협이 줄어들면 이제 덜 위험하니까 우리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퇴양난이란 말이 딱 맞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한 분담금이 50억 달러를 넘어 무려 1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조 원에 이르렀어요. 기존 분담금의 거의 15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죠.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한국의 전체 국방 예산이 50조 원인데 그중 30%를 미군 주둔비로 내라는 말과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극한 압박이 결국 한국을 굴복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7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아무리 버텨도 결국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다른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반응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단순히 굴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자체 방어 능력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는 CIA 보고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냥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미국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연이어 들려오는 소식들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방산업체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나토 회원국들에게 말이죠. 설마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건 아니겠지? 동료와 나눈 대화였는데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였어요. 미국은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극단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펜타곤과 국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밀러 대령님, 이 자료들을 보시죠.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동료 분석관이 펼쳐 보인 위성 사진들은 놀라웠어요. 남중국해에 건설된 인공섬들, 대만 해협에 집결한 중국 해군, 그리고 동중국해로 진출하는 항공모함들의 모습이 생생했거든요. 2019년 이후 중국은 연간 20% 이상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어요. 특히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러시아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동쪽으로 군사력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기지에 최신 핵잠수함 3척이 추가 배치됐고 사할린 일대의 미사일 기지도 대폭 증강됐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었죠. 2022년부터 핵무기 개발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제 연간 30발 이상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어요. 이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세계의 위협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 고위 간부가 미국은 절대 떠날 수 없다고 말했는지를요. 평택 기지에서 근무할 때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 떠올랐어요. 그곳은 정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였습니다. 부지만 37평방킬로미터, 뉴욕 맨해튼 면적의 절반에 달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3개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어요. 당시 작전 참모부장이 브리핑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던 내용이 생생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 전 지역, 서쪽으로는 중국 해안 지역, 동북쪽으로는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평택 기지의 레이더 시설은 반경 1000km까지 탐지할 수 있었어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산둥반도, 러시아 연해주까지 한 번에 커버하는 범위였죠. 만약 이 기지를 포기한다면? 동료가 던진 가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있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일본 기지만으로는 중국 본토가 너무 멀었어요.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평택에서는 950km인데 오키나와에서는 1500km가 넘었거든요. 유사시 대응 시간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였죠. 괌 기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거리가 3000km가 넘다 보니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투기 도달 시간만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결국 한반도가 유일한 답이에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위치는 한반도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초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접하게 됐어요. 중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였죠.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CIA 동부가 담당 분석관이 기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평택 기지예요. 중국 군부 내부 문서를 보면 평택 기지를 서태평양 최대의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평택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기지를 동해안 일대에 대거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틴 정권은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극동 지역에 전투기를 긴급 배치했어요. 러시아가 우리를 가장 경계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한국에서 훈련할 때예요. 국방정보본부 DIA 러시아 담당관의 설명이었어요. 평택에서 출격한 우리 전투기들이 30분 안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목에 칼을 대고 있는 느낌이죠. 북한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김정은이 공개석상에서 남조선 주둔 미제 침략군을 거론할 때마다 항상 평택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나니 트럼프의 철수 위협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명확해졌어요.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는 순간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였으니까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런 인식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보인 공격성을 보고 펜타곤 내부에서는 절대 아시아에서 발을 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대만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국방장관 주재 긴급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었죠. 그때 우리가 한반도에 없다면 중국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만에 대한 압박을 노골화했어요.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연간 1,700회를 넘어섰고 해군 훈련 횟수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3년 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국 해군의 세 척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출동해 서태평양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인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힘의 과시예요.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분석이었죠. 중국이 우리도 이제 미국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평택 기지의 진가가 다시 한번 입증됐어요. 한국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들이 불과 2시간 만에 중국 항모 전단 인근에 도달해 감시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만약 한국 기지가 없었다면 대응 시간이 최소 6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작전 담당관의 설명이었어요. 그 차이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투에서 2시간과 6시간의 차이는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거든요. 이런 현실들이 누적되면서 워싱턴의 분위기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시절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조차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결정적 발언이 나왔어요. 의원님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떠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의 증언은 계속됐어요. 중국 항모가 서해를 지나갈 때 우리는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동해에 나타나면 15분 안에 대응 가능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실시간으로 탐지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자 의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일본 기지에서는 40분, 괌에서는 3시간이 걸립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아시아 전략의 심장부예요. 여기 없으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어요. 그 발언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던 목소리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제서야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봐온 한미 관계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트럼프의 철수 위협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블러핑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떠날 수 없었어요. 떠나는 순간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줘야 했거든요. 이런 현실을 깨닫고 나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보호해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트럼프의 극한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각성시킨 거였어요.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전 사회를 관통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국방 예산이었어요. 2019년 50조 원에서 2024년 59조 원으로 1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였죠. 한국이 무기 수입을 대폭 줄이고 있어요. 국방부 조달 담당관이 보고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신 자체 개발과 생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업체 지원 예산이 3배 이상 늘었어요. 실제로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같은 방산업체들의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했어요. 2019년 12조 원이던 국내 방산 시장이 2023년 25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 실적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4위로 올라섰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위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성장 속도예요. 시프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분석관과의 화상회의에서 들은 평가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어요. 특히 자주포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K9 자주포는 세계 9개국에 수출됐고 FA-50 훈련기는 6개국이 도입했습니다. 카이의 수리온 헬기도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방산 수출 계약이었어요. 48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돈으로 64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건 한국 전체 국방 예산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대, FA-50 전투기 48대를 수출하는 계약이에요. 폴란드 주재 무관이 전해준 정보였죠. 폴란드 정부가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려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방산 협력 계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이었어요. 2023년 초 사우디가 한국에 천궁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인데 이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사례예요. ADD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설명이었죠. 사우디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방공 미사일을 검토했는데 결국 한국 제품을 선택했어요. 성능이 가장 우수했거든요. 천궁 시스템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요격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었어요. 가성비에서 완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거였죠.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한 거였어요. 이제 한국도 자체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카이 시험 비행 팀장의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60년간 미국, 프랑스에서 전투기를 사와서 썼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죠. KF-21은 F-35 다음 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스텔스 성능은 물론이고 전자전 능력까지 갖춘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했고 이미 몇 개국이 도입 의사를 밝혔어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죠. 미국의 F-3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전략을 이해하게 됐어요.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주 국방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불과 5년 만에 일어난 변화라는 거였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주요 무기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는데 2024년에는 거의 모든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네요. 로키드 마틴 아시아 담당 부사장과의 미팅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우리도 한국 업체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방산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작권 환수 논의의 변화였어요. 2006년에는 미국의 압박으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주한미군 사령부 작전 참모부장의 평가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북한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었고 아이언돔보다 우수한 성능의 방공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인태사령부 정보참모부장의 솔직한 고백이었죠. 한국 정보기관의 북한 분석 능력은 우리보다 뛰어나고 중국 동향 파악도 한국이 더 정확해요. 이런 변화 속에서 한미 관계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의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 관계로 전환된 거였습니다. 공동성명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이제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는 파트너예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의 설명이었죠.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핵심적인 파트너가 됐어요. 실제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지원했고 폴란드를 통한 간접 지원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죠. 인도태평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해군이 미군과 합동으로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여하고 중국의 불법 어업 단속에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역 안정의 제공자가 됐어요.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평가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국을 보호했다면 이제는 한국과 함께 아시아 평화를 지키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국민들의 의식 변화였어요. 과거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2%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5년 전과는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당한 나라가 됐어요. 서울에서 만난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관계가 아니라요. 정말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호받던 나라에서 스스로 지키는 나라로, 더 나아가 다른 나라까지 돕는 나라로 변화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트럼프의 극단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셈이었죠. 이제 미국과 한국은 진정한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된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한국의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회의론이 존재했어요. 특히 미국 내 일부에서는 한국이 과연 정말로 혼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에서 벌어진 논쟁이 대표적이었어요.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만들어도 결국 핵심 기술은 우리 것 아닙니까? 정작 위기 때 우리가 기술 지원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일리 있는 지적이었어요. 한국의 KF-21 전투기에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고 이지스 시스템도 미국 라이선스를 받은 거였으니까요. 한국이 독자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크루즈 의원의 추궁이 계속됐어요. 그의 말에는 분명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더욱 강한 회의론을 제기한 건 플로리다주 출신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지만 그게 실전에서도 통할까요? 폴란드나 사우디에 팔린 무기들이 실제 전쟁에서 검증된 적이 있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한국 무기들이 가격 경쟁력은 뛰어났지만 미군의 M1A2 탱크나 F-35 전투기처럼 실전 경험은 부족했거든요. 결국 유사시에는 우리가 나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과 뭐가 다른 건가요?
한국이 방산 수출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한국이 방산 수출을 늘린다고 해서 미군 주둔비를 더 많이 내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갈등은 한국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전자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크게 나뉘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권을 환수하는 게 맞나요? 미군과의 연합 지휘 체계가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굳이 지금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반면 진보 진영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군대를 남의 나라 장군이 지휘하게 할 건가요? 이제는 자립할 때가 됐어요. 우리 무기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작전권까지 못 가져올 이유가 없죠. 이런 갈등은 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군 장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공군 출신 장성들은 적극적이었어요. 이제 우리 공군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요. F-35어 40대에 KF-21까지 더해지면 북한 공군은 상대가 안 돼요.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0톤급 구축함 6척과 차세대 구축함으로 동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북한 잠수함쯤은 우리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해요. 이런 내부 갈등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70년간 지속된 체제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더욱이 미국 내부에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가면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방부 내 일부에서 나온 우려였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작전을 주도했는데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이에요.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전자권 환수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2006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이었어요. 화성-18형으로 추정되는 고체 연료 ICBM입니다. 사정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해요. 국정원 브리핑에서 나온 분석이었죠. 이제 북한이 미국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발사 직후 한국 내 여론이 급변했어요. 우리도 이제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 거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데 우리만 맨손으로 맞서라고요?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 찬성이 70%를 넘어섰어요. 이전보다 20%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장은 불가능했어요. NPT 체제 하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적 고립은 물론 경제 제재까지 받게 되거든요. 미군 해구산에만 의존하자니 자주성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독자 핵무장을 하자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말 딜레마였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미리 선제 타격으로 막고 만약 핵공격을 받으면 재래식 무기로 대량 보복한다는 전략이었어요. 현무사 미사일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의 설명이었죠.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북한 핵무기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전자권 환수 논의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군의 해구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주 국방을 원하지만 핵 위협 앞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한국 사회의 깊은 고민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갈등과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런 의구심과 갈등 속에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씩 쌓여가는 성과들이 회의론자들의 입을 점차 다물게 만들었어요. 폴란드에서 열린 첫 번째 K2 전차 실사격 훈련이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폴란드군과 한국 기술진이 함께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이 테스트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명중률 98%, 관통력 테스트 완벽 통과, 기동성 세계 최고 수준.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결과였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나 미국의 M1A2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성능은 더 우수합니다. 폴란드 기갑부대 사령관의 평가가 이어졌어요.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사격 통제 시스템의 정확도가 놀라워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뿐이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각국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체코에서 K2 전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제 한국 전차가 유럽 표준이 되고 있어요. 라인메탈 유럽 영업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들은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것 같아요. 독일 최대 방산업체가 한국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말을 듣다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더 놀라운 성과는 K9 자주포에서 나왔습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K9이 러시아군 진지를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사격 정확도가 기존 포병 무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우크라이나 포병 지휘관의 증언이었습니다. 30km 떨어진 목표물도 오차 5m 이내로 타격해요. 이런 정확도는 처음 봐요. 더욱 놀라운 건 연사 속도였어요. 1분에 8발까지 쏠 수 있는 K9의 화력은 러시아군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우리가 한 발 쏘는 동안 한국포는 3발을 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포병의 진술이 서방 언론에 공개됐어요. 이런 실전 검증을 통해 K9 자주포는 세계 최강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어 2025년까지 생산 스케줄이 꽉 찼어요. 공군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FA-50 훈련기가 아르헨티나 공군의 주력기로 선정된 거였어요. F-16과의 경쟁에서 FA-50이 승리했어요. 아르헨티나 공군 참모총장의 발표였습니다. 성능은 F-16과 비슷하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이에요. 정비도 쉽고 운영 비용도 저렴해서 우리 같은 나라에는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미국 F-16과의 직접 경쟁에서 이긴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한국 항공산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거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성과는 KF-21 보라매의 초도 비행 성공이었어요. 2024년 12월 KF-21이 한국 영공을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전투기 개발국 클럽에 합류했어요. 카이 사장의 소감이었죠.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에 이어 6번째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KF-21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F-35보다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지만 F-16보다는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이미 몇 개국에서 도입 의사를 밝혔어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라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동 몇 개국도 문의를 해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군 자체의 역량 향상이었어요. 가장 최근의 한미연합훈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의 평가였습니다. 이제는 미군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한미가 대등하게 협력하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훈련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미군이 주공격을 막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한국군이 주작전을 담당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한국군의 지휘 통제 능력이 우리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8군 작전참모부장의 솔직한 고백이었죠. 솔직히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군이 우리보다 뛰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군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은 미군도 인정하는 수준이었어요. 북한에 대한 이해도와 중국 동향 파악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정확했습니다. 북한 분석에서는 한국 국정원이 CIA보다 뛰어나요. 국방정보본부 한국 담당관의 평가였습니다. 언어적 이해도나 문화적 배경 지식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변화들을 종합하면 한국군은 이미 세계 5위권 군사력에 도달해 있었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랭킹에서 한국이 5위를 기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 혁신이었어요.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차세대 레이더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탐지거리나 정확도에서 미국 제품을 앞서고 있어요. 하나시스템 연구소장의 설명이었죠.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더 좋아요. 이제 미국이 우리 기술을 역수입하려고 해요. 실제로 로키드 마틴에서 하나시스템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LIGX-1의 미사일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해성 대한미사일은 미국의 하품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도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 미사일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LIGX-1 해외 영업본부장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미사일을 원해요. 성능 대비 가격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이 초청받은 것도 이런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나토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글로벌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됐어요.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보여준 한국의 역할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한국 없이는 글로벌 안보를 논할 수 없어요. 미군 고위 장성들의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한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시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반자예요.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평가였습니다. 군사 기술이나 작전 능력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한국이 정말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현실로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워싱턴의 분위기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곳곳에서 한국을 어떻게 더 잘 협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어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한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한국을 이끌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해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몇 달간 미국 내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인식 전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의 변화가 극명했어요. 7월에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들어보면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없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 과거 한국의 가장 회의적이었던 인물이 한 말이었습니다. 평택 기지는 우리의 아시아 전략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거점이에요. 여기서 물러나는 순간 서태평양 전체를 중국에게 내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했어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변화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동북아 군사균형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방공망 밀도는 이제 미국 본토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설명이었죠. 천공 시스템과 패트리어트가 결합된 다층 방어망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었어요.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 전역을 72시간 내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분석입니다. 통합참모본부 작전참모부장의 평가였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 F-35어, 그리고 곧 실전 배치될 KF-21을 종합하면 북한군은 상대가 안 돼요. 이런 분석 결과는 워싱턴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과거 한국을 보호해줘야 한다던 관점이 한국과 함께 아시아를 관리해야 한다로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실제로 한국의 역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는 K9 자주포와 포탄을, 이라크에는 FA-50 훈련기를, 사우디에는 천공 방공 시스템을 공급하며 세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안보 수입국에서 안보 수출국이 됐어요.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위원회 분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제공받았다면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제공하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이런 성과들을 종합하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해줄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거였어요. 8월 중순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화상회의에서 이런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오스틴 국방장관의 평가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직적 협력이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한국 측의 반응도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당당하게 답했어요. 우리도 이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준비가 됐습니다. 미국과 함께 책임을 나눠지겠어요. 이런 대화는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전작권 환수 논의에서 나타났습니다. 비록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25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려보면 정말 격세지감이 듭니다. 그때는 한국이 미국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아시아 전략을 펼칠 수 없게 됐어요. 결국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한국에게는 최고의 자극제가 된 셈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한국을 각성시켰고 그 결과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한미군 고위 간부가 의회에서 미국은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파트너가 된 거예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나라. 미군의 보호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조차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 파트너가 된 나라. 트럼프의 압박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K-방산이 세계를 석권하고 한국군이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젠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평화를 이끄는 강국이 된 한국.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